안녕하세요. 예디아기입니다. 예디아기의 사연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 DJ 유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리며 저는 여러분들의 댓글도 모두 읽고 있습니다. 댓글도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유명한 대사 중에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라는 대사가 있잖아요. 저희 집안에 유일무이 대체할 수 없는 왕은 시어머니가 아니실까 싶습니다.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집안을 몇 번이나 일으키신 적이 있는 단단함과 특유의 기강으로 늘 같은 자리에서 집안을 위해 힘쓰시고 노력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집안에도 두 명의 왕은 존재하지 않는 법인데 그 왕 자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늘 무리수를 두셨던 저희 시아버님의 눈물 없인 들을 수 없는 일대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시아버님께서는 말아드시는 걸 정말 좋아하시는 분이셨어요. 시어머니께서 쉬는 날 없이 부지런히 돈을 모으시고 그 돈으로 집도 장만하시고 집 근처에 밭도 사시면서 조금씩 넓혀가실 때 시아버님께서는 그런 시어머니보다는 잘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셨지만 늘 결과는 말아드셨어요. 몇 번씩 시어머니께서 시아버님이 말아먹으신 사업을 정리해 주시느라 바쁘셨고 그럴 때면 시아버지의 입지는 집안에서 점점 좁아지셨습니다. 가장이면서 가장 무시받는 가족의 일원이 되셨어요. 제가 시집 오기 전에도 남편 가족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찍소리 못하고 물을 떠오시던 시아버지의 첫인상을 잊지 못합니다. 시어머니께서 제게 이런저런 질문을 하시던 와중에 목이 칼칼하셨는지 기침을 크게 3번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자동으로 시아버지께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물을 갖다 드리는데 사실 처음에는 그 모습을 보고 시아버지께서 너무 다정하고 스윗하시다 생각했죠. 달라고 말씀도 안 하셨는데 시어머니 기침 소리에 바로 갖다 주시는구나. 남편도 저런 시아버지 모습을 보고 자랐을 테니 나한테 다정히 대해주겠지 라는 일말의 기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당신도 시아버지 모습 보고 자라서 나한테 잘해줄 거지? 아들은 아버지 닮는다잖아. 그렇지? 내가 아버지같이 행동하면 너도 나 잡아 죽이려고 들걸, 우리 엄마처럼. 난 아버지를 반면교사 삼고 있지. 절대 사업은 안 해야지. 지금 입지라도 지켜야지 하고 말이야. 전 남편의 뜬금없는 말에 당황스러웠습니다. 제가 봐온 것과 남편의 답변이 매칭이 되지 않았으니까요. 남편은 다정함을 기대하는 저에게 남편이란 자고로 사고 안 치고 돈 잘 벌어오는 게 최고라며 사고 안 치고 성실하게 일하면서 가정을 지킬 테니 걱정 말라는 소리만 했습니다. 남편이 일러준 대로 시어머니의 집권 세력은 어마어마했어요. 집안의 모든 명의가 시어머니로 되어 있었고 그 어떤 것도 시아버지의 것이 없었습니다. 제가 시집 오고 신혼집을 보러 다닐 때도 다른 거 할 거 없이 시어머니 말만 따랐어요. 시어머니가 가지고 계신 땅에 집을 짓고 있으니 그 집이 완공될 때까지 시댁에서 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며느라, 너희가 일정보다 빨리 결혼해서 공사가 급하게 들어갔으니까 집 새로 지으면 거기로 들어가서 사는 걸로 하고 일단은 지어질 때까지는 불편하더라도 우리 집에서 사는 걸로 하자. 공사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이럴 때나 같이 살아보는 거지. 알겠지? 시어머니께서는 굉장히 호탕한 성격이셨고 모든 행동파셨습니다. 그냥 하는 말씀 없이 늘 담백하셨죠. 그래서 계획을 짜서 어느 정도 결과물이 예상될 때나 가족들에게 일러주고 방향을 지시해 주시는 저희 집의 항해사나 마찬가지셨어요. 문제가 생겨도 시어머니께 말씀드리면 척척 해결되는 해결사이시기도 했고요. 저와 남편이 본격적으로 시댁에 들어가 살기 시작하면서 저는 시댁 집안 구도에 관한 많은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실질적 이 집안의 왕이라면
시아버지도 왕이시기는 한데 밀림의 왕이셨어요. 시어머니 기에 밀리고 남편에게도 순위가 밀리고 제일 나중 순위인 저에게도 밀린 밀림의 왕. 심지어 시댁에 있는 작은 치와와에게도 밀려나서 설자리를 잃으신 모습을 아주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온 가족이 다 모여서 식사를 하던 자리였어요. 시어머니께서 강아지 밥을 챙겨주신 후 빛보다도 빠르게 상을 차리셨어요. 제가 도우려고 나왔을 땐 이미 다 차려져 있어서 시어머니께서 더 할 것이 없다며 수저만 좀 놓아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리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시부모님 자리 우선으로 반찬도 몰아놓고 위치를 조금 바꿔두었는데 시어머니께서 자리에 앉으시면서 무슨 카드 마법사처럼 반찬들을 제 쪽으로 싹 몰아주셨습니다. 조금 당황스러웠어요. 그리고 시아버님 자리 앞에는 멸치나 시금치 같은 건강한 반찬들만 놓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귓속말로 물어보았어요. 자기야, 아버님 뭐 지병 있으셔? 반찬들이 좀 그렇네? 얼마 전에 아버지가 어머니께 반찬 투정을 좀 해서 그냥 수감 중 식단이라고 생각하면 돼. 난 어머니께서 밥상 안 엎으신 걸로 다행이라고 생각해. 전 남편의 말을 듣고 어리둥절했습니다. 입에 안 맞으면 반찬 투정 좀 할 수도 있지. 뭐 그렇게까지 하나 싶어서 제 앞에 있던 고기랑 생선들을 슬쩍슬쩍 시아버님 앞쪽으로 몰았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께서 어쩜 귀신같이도 아신 건지 당구 치듯이 젓가락으로 휙 제 앞으로 다시 밀어 놓으셨어요. 전 그냥 가만히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괜히 날에서는 시어머니께 밉보일까봐 말이에요. 그런데 한 소리 하실 줄 알았던 시아버님께서도 멸치와 시금치만 드시면서 시어머니께 계속 엄지를 내미셨습니다. 멸치와 시금치가 오늘따라 너무 맛있다면서 말이에요. 아이고, 시금치가 아주 싱싱한 거였나봐. 어쩜 이리 맛있냐? 아니면 당신 솜씨가 좋아서 그런 건가? 어쩜 당신은 별거 아닌 반찬도 이렇게나 잘 만든지. 아주 대단해. 그래서 저는 시아버지의 말씀에 맞장구 치면서 진짜로 시어머니 솜씨가 좋으시다고 말하는데 저 말고도 다른 식구들 모두 시아버지의 말에 대꾸가 없었습니다. 좀 너무하다 싶었어요. 좀 맞장구도 쳐드리고 같이 얘기할 수도 있지. 꼭 시아버지가 왕따같이 보였거든요. 그래서 식사를 마치고 남편과 출근을 하러 나가면서 말했습니다. 다들 시아버지께 너무한 것 같다고 말이죠. 아무리 그래도 집안 어른인데 대우해드려야 하는 거 아니냐고 말이에요. 그랬더니 남편이 크게 한숨을 쉬면서 말했습니다. 나도 그랬고 우리 엄마도 그랬었어. 그런데 당신도 좀 겪어보면 알 거야. 우리 아버지가 진짜 착하시고 다 좋은데 정도를 모르셔. 그래서 우리 엄마가 아빠를 훈육하고 계시는 거야. 지금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남은 가족들 비난하겠지만 우리 아빠에게 중간이 없어. 그것만 알아도 한마디로 조금만 띄워드리면 하늘을 날겠다고 비행기 사달라는 분이시라고. 전 정말 그때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저 제가 잘 모르는 것 같으니 남편이 대충 둘러댄다고 생각했어요. 식사 시간 말고도 제가 본 시아버지의 모습은 정말 불쌍해 보이셨습니다. 그저 온 가족이 모여 거실에서 과일을 먹으며 텔레비전을 보는 별거 아닌 일상이었는데도 그 와중에 시어머니께서는 상견례 때처럼 기침을 몇 번 하셨어요. 그러자 시아버지께서 그 기침 소리에 놀라서는 벌떡 일어나셔서 물을 떠다 드리는 겁니다. 제가 해도 되는데 말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꼭 시어머니의 하수인처럼 과일을 집어서 갖다 바치시는데 보기에 안 좋았어요. 시아버지께서 뭘 그렇게 잘못하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도 불편할 정도면 멋모르는 남들이 보기에도 안 좋아 보일 것 같아서 말이죠. 그래서 용기를 내서 온 가족이 모였을 때 말했어요. 어머니, 시아버지께서 너무 어머니를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며칠 안 보긴 했지만 꼭 상사한테 그러듯이 깍듯하신데
처음엔 다정하셔서 그런 줄 알았는데 좀 보기에 안 좋네요. 어머니께서 먼저 좀 풀어주세요. 두 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으신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러자 시어머니께서 말씀을 꺼내시려 하시는데 시아버지께서 제 말을 막으시면서 오히려 저를 혼내시는 겁니다. 전 그저 시아버지의 변을 해드리려는 것뿐이었는데 말이에요. 아가, 아이 너는 알지도 못하면서 뭘 그리 시어머니한테 뭐라 하는 거냐? 다 집안마다 사정이 있고 아이 그 집안에 누리 있는 거야. 잘 모르면 가만히 있거라. 그렇지 여보. 이래서들 부부 일에는 끼는 게 아니라는 건지 시아버지께서 본인 편을 드는 저를 혼내시면서 시어머니께 별일 아니라는 듯이 행동하시는데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남편을 바라보니 남편은 그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제게 눈치를 주었습니다. 방으로 돌아가서 남편에게 자세한 이야기 좀 해보라고 했더니 시어머니께서 모든 재산을 쥐고 계신데 시아버지께서 5번 정도 사업을 말아드셔서 그간 시어머니께서 다 해결해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직도 성에 안 차시는지 시아버지께서 다시 사업을 시작하려고 시어머니께 작업 중이라는 겁니다. 원래 사업 시작 전에 꼭 저렇게 입안에 혀처럼 구신다고 말이에요. 집안에서는 연중 행사처럼 일어나는 일이니 저는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으라대요. 시어머니께서 괜히 말 붙여주고 맞받아치면 사업자금 대줘야 돼서 그냥 무시하는 거라면서 말이에요. 그래서 사업은 꿈도 못 꾸게 기를 죽여놓으려고 그런다고 말입니다. 남편 말로는 시아버지께서 사업만 안 말아먹었어도 시어머니의 땅이 엄청나게 남아있을 건데 그간 그 뒷일 처리하시느라 소유하고 있던 땅의 절반 이상을 다 처분하셨대요. 집 앞에 사과 농장 하나만 남아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부 집을 짓고 있는 그 땅까지 말이죠. 그래서 더 털어서 줄 사업 자금도 없는데 시아버지께서 저희 짓고 있는 집을 탐내고 있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여태껏 시아버지가 불쌍해 보이셨던 게 싹 가시긴 하더군요. 분가는 꼭 하고 싶었으니까요. 시아버지께서 사업 자금으로 써버리시면 저희 분가도 물거품이 되는 거니 말이죠. 시아버지께서는 계속해서 시어머니를 조르셨습니다. 제발 그 땅 잠시만 팔아서 자신에게 투자하면 몇 배로 불려주겠다고 하시면서 말이에요. 여보, 이번 사업은 진짜 대박이라니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들어와서 양말을 그렇게 사간다잖아. 그래서 양말 공장 하나 차리려고 해. 박리담회라고 알지? 양말 그게 얼마 안 되는 것 같아도 외국인들이 몇천 몇만 개씩 사면 어마어마하다니까. 그니까 제발 이번 한 번만 투자해라. 내가 번 돈 당신 다 줄게. 이번에는 진짜 확실한 거야. 응? 아는 지인분이 양말 공장을 넘기려고 하신다면서 빨리 선점해야 한다고 아주 밤낮으로 시어머니를 들들 볶고 난리도 아니셨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완강하고 절대 안 먹힐 것 같으니 나중에는 남편에게도 가진 거 있으면 조금만 빌려달라고 아주 난리셨죠. 하지만 어릴 적부터 시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자주 봐온 남편이었기에 아주 씨알도 먹히지 않았습니다. 온 가족이 다 도와주지 않자 한동안 시아버지께서는 조용하셨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께 하수인처럼 구시는 것도 하지 않으셨죠. 그러다 보니 또다시 저는 시아버지가 너무 안쓰러워 보였어요. 하지만 정말 남편 말대로 시아버지는 오뚜기 같은 분이셨습니다. 며칠은 기운이 없어 보이시더니 갑자기 활력을 찾으셔서는 집에 거의 안 계셨어요. 백수라 갈 곳도 없으신데 정장을 차려입고 외출이 잦으셨습니다. 그 낌새가 뭔가 수상했는지 시어머니께서 남편에게 시아버지가 뭔가 불길하다면서 걱정을 하셨어요. 근데 시어머니의 감은 정말 귀신같이 정확했습니다. 갑자기 부동산에서 전화가 와서는 매물이 나갔다고 연락이 왔는데 시어머니께서는 당황하셨어요. 알고 보니 시아버지께서 시어머니가 자기를 정말 안 도와줄 것 같으니 저희 신혼집
그 땅을 팔아버리셨습니다. 시어머니의 인감을 몰래 가져다가 팔아버리신 거죠. 그렇게 저희 신혼집은 날아가 버렸고 시아버지 얼굴에도 대파가 날아갔습니다. 부동산에 연락을 받으신 시어머니께서는 분노에 부들부들 떨고 계셨어요. 그때 눈치 없이 휘파람을 불면서 집에 들어오신 시아버지를 보자마자 시어머니께서는 들고 있던 대파로 수없이 시아버지 뺨을 때리셨어요. 전 눈앞에서 바로 그 장면을 보는데 말릴 수가 없었죠. 시어머니 눈이 돌아간 게 보였거든요. 이미 이 세상 눈빛이 아니셨습니다. 그리고 기가 막히게도 시아버지께서도 모든 것을 받아들이겠다는 듯이 억소리 한 번 없이 다 맞으셨어요. 시어머니 손에 다 갈라진 팥불이 몇 개만이 남았을 때 겨우 팥사대기를 멈추셨고 얼굴이 시뻘겋단 못해 시파래지신 시아버지께서는 그제야 여보, 아이 다 한 거지? 이미 공장은 샀어. 돌이킬 수도 없어. 이번에는 정말 나 좀 믿어줘. 아이 진짜 잘 될 것 같다니까. 안 될 거라고 단정 짓지 말고 아이 공장장 사모님 소리 들을 준비하라고. 시아버지의 말이 끝나자마자 시어머니께서는 듣기 싫다면서 들고 있던 팥뿌리들로 시아버지 입을 막아버리셨어요. 시아버지께서는 자식들 앞에서 그렇게 혼이 나시고서도 그저 공장장이 되었다는 기쁨 하나로 웃기만 하셨습니다. 전 그런 시아버지의 모습이 놀라우면서도 그래도 그간 기죽어 계신 모습보다는 저렇게 웃으시는 게 그나마 낫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아버지 말씀대로 정말 사업이 잘 될 수도 있는 거니까요. 하지만 남편은 흩어진 파조가리들을 주우면서 또 시작됐다면서 중얼중얼 거리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차피 일은 벌어진 거니 응원이나 해드리라고 했죠. 그랬더니 남편이 그간 시아버님이 일을 벌이실 때마다 응원했던 거를 다 합치면 웬만한 치어리더들보다 더 많이 응원했을 거라고 말했어요. 그 정도로 남편은 시아버지의 사업 시작이 징글징글하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시아버지께 계약금 준 사람 연락처를 달라고 하시더니 직접 연락해서 돈 다시 돌려받겠다고 하셨어요. 그랬더니 시아버지께서 온몸으로 말리셨고 두 분이 몸싸움이 벌어진 가운데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당신이 빨리 그 돈 다시 찾아와. 그 돈이 뭔 돈인지 몰라? 애들 집값이야. 애들이 100년만년 시댁에서 살고 싶겠어? 그니까 빨리 가서 그 돈 다시 받아와. 다시 안 받아오면 집에 들어올 생각하지 말고 나가서 뒤져버리든가. 심하게 말하시면서 돈 못 찾아오면 집에 들어올 생각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집에 들이실 생각이 없어 보이셨어요. 꼭 버림받은 강아지 마냥 맥을 못 추고 시아버지께서는 떠밀려 밖으로 나가셨고 어떻게 돼가는 건지 며칠 동안 집에 오지 않으셨습니다. 걱정이 되어 남편이 연락을 드리니 그저 괜찮다고만 하시고 또 특유의 불쌍한 연기를 하시면서 근처 공원에서 노숙을 하고 있다고 하셨어요. 돈 정말 못 돌려받을 것 같으니 시어머니를 좀 잘 구슬려달라고 부탁하시면서 말이죠. 하지만 남편도 시어머니 앞에서 그저 한 마리의 피라미였기에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제풀에 지쳐서 시아버지께서 돌아오시기만을 바랬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시아버지께서 양손 가득 비싼 과일과 고기를 사가지고는 집으로 당당하게 들어오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들어오셨을 때 하필 시어머니 손에 북어가 들려져 있었습니다. 들어오시자마자 시어머니께서 북어로 시아버지 목을 치셨는데 시아버지께서는 당황하지 않으시고 무림의 고수처럼 북어를 잡으신 다음 당당하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이러면 나중에 후회할걸. 아이 당신 돈 2달이면 갚을 수 있게 됐어. 공장이 아주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다고. 알겠어? 아이 나 진짜 대박났단 말이야. 호탕하게 큰 소리를 탕탕 치시는데 정말 거짓말이 아니셨어요. 중국의 회사들과 계약을 하게 되면서 시아버지 말씀처럼 공장이 쉼없이 돌아가고 수출량이 어마어마하다고 했습니다. 남편과 제가 믿기 어려워서
시어머니 부탁으로 공장에도 가보고 계약된 회사도 알아보았는데 진짜 말 그대로 장난이 아니었어요. 정말 운 좋게 이번에는 사업이 잘 되신 것 같았습니다. 시아버지 얼굴만 봐도 무기를 찾던 시어머니께서도 모든 걸 확인 후 이제 받아들이기로 하신 건지 잠잠하셨습니다. 들뜨지도 않으셨고 보채지도 않으셨으며 그저 가만히 지켜보시기만 했어요. 그런데 시아버지 사업이 대박을 넘어서서 초대박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기존에 있던 공장 하나만으로 계약 물건을 다 만들 수가 없어서 공장을 하나둘 늘렸고 반년이 채 되지 않아서 시아버지의 공장은 5개로 늘어나게 되었죠. 그저 소규모 공장 사업으로 끝날 줄 알았던 것이 스케일이 어마어마하게 커진 것이었습니다. 시아버지의 사업 스케일이 커짐과 동시에 집에서의 입지도 점점 넓어지셨어요. 원래 시아버지의 베란다 지붕은 작은 선인장 1개 겨우 놓을 수 있는 정도였는데 사업 성공의 기세를 몰아 원래 없던 취미였던 비싼 난을 몇 개씩 들여놓으셨습니다. 공장이 2개 정도 늘었을 때 베란다에 시아버지의 난이 6개 정도 되었었고 최종 5개로 확장되었을 땐 난의 수는 12개가 되었어요. 기존에 두었던 시어머니의 찻잎들은 모두 사라지고 그 12개의 난만이 자리를 다 차지했죠. 꼭 집안의 기세도 시아버지로 기운 듯 말입니다. 이전에는 남편이 시아버지가 무슨 말을 하시던지 듣는 둥 마는 둥이었는데 그저 셀러리맨이었던 남편 눈에도 시아버지의 사업이 괜찮아 보였는지 느지막이 진로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사업이 생각보다 너무 커져서 우리 집의 자식이라고는 나 하나인데 결국에 나중에 내가 물려받는 거 아닐까? 지금 내가 회사에만 꼬박꼬박 다니는 게 맞는 걸까 여보? 회사보다는 지금부터라도 아버지 사업을 조금씩 배우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래서들 서러우며 성공하라고 하는 건지 집에서 키우던 치와와보다도 서열이 밀려 밀림의 왕이었던 시아버지를 제일 무시하던 남편까지 우러러 보기 시작했습니다. 집권 세력이 바뀌었구나 라는 것이 느껴질 정도였어요. 그리고 예전부터 기세가 등등하고 시아버지 말이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시던 시어머니께서도 조금씩 시아버지를 존중하기 시작하셨어요. 우선 제일 먼저 밥상 반찬 구조가 달라졌습니다. 풀떼기뿐이었던 시아버지의 사찰 밥상에 고기가 놓이기 시작했고 시아버지께서 투정처럼 뭐가 먹고 싶다, 뭐 좀 해줘라 하면 그 다음날 어김없이 상에 올라왔습니다. 다른 사람들 다 바뀌어도 시어머니는 바뀌지 않으실 줄 알았는데 역시 사람 다 똑같구나 싶었죠.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시어머니께서 아침에 출근하시는 시아버지께 약과 물을 챙겨드리는데 그 모습이 참 놀라웠습니다. 이전 같으면 반대로 시아버지께서 시어머니께 딱 그렇게 챙겨주셨거든요. 역시나 전세 역전인 건가 싶었죠. 그런데 전세 역전을 넘어서 점점 시아버지의 요구는 상상 이상으로 지나쳐졌습니다. 반찬 투정은 기본이고 이전에는 시어머니께서 발로 죽을 쑤어 주셔도 그저 엄지만 내밀면서 맛있다고만 하셨었는데 어느샌가부터 점점 불만이 커지셨어요. 제가 보기엔 예전과 전혀 차이가 없는데 국이 따다느니 반찬이 생기가 없다느니 시어머니 입맛이 변한 거 아니냐면서 너무 맛없으시다고 밖에서 사드시겠다고까지 하셨습니다. 시어머니 면전에 면박을 하시는데 듣고 있는 저와 남편이 다 민망할 정도였어요. 이쯤 되면 시어머니께서 뭐 하나 던지실 것 같아서 잔뜩 긴장하고 있었는데 그저 시어머니께서 이전과 다른 좋은 얼굴로 알겠다고만 하셨습니다. 시어머니의 이전에는 볼 수 없던 순종적인 모습에 시아버지께서는 더욱 기세등등해지셨어요. 반찬 투정을 넘어서서 시어머니 자체에 대한 지적까지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말이야. 아이 공장장 사모인데 옷차림이 그게 뭐야? 벙벙한 옷에다가 아이 낭창낭창한 소매하며 판일만 하는 농부도 아니고 말이오. 그러고 있다가 거래처 사람이라도 갑자기 집에 오면 어쩔 거야? 아이 집에서 일해주는 사람이라고 할 거야?
창피하게 그러고 있지 말고 아이 좀 꾸며 좀. 예전에는 돈 없어 그렇다 치고 아이 지금은 내가 잘 벌어다 주잖아. 안 그래? 나 부끄럽게 하지 말고 오늘 당장 나가서 몸에 맞는 옷 좀 사고 해. 아가, 내 말 들었냐? 오늘 시어머니랑 좀 나갔다 와야겠다. 이전에 없던 옷차림과 외모를 지적하셨어요. 편하게 입으시면서도 상황과 장소에 잘 맞게 입으시는 편이라 그렇게 거슬리지 않았는데 이상하게도 시어머니께서 시아버지 사업이 잘 된 이후로는 너무 편하게 다니시기는 하셨습니다. 여성복으로 입으시던 차림이 딱 시아버지 말씀대로 통풍이 잘 돼 보이는 옷만 입으신다라고 할까요? 그렇게 시아버지께서 지적을 할 때에도 시어머니께서는 아무런 반격을 하지 않았습니다. 화가 나셨는지 얼굴이 벌개지시기는 하셨지만 쓴소리는 하지 않으셨어요. 확실히 사업이 잘 되긴 하시니까 시어머니께서 진짜 태세 전환하시는 거구나 싶었죠. 시어머니께서는 시아버지의 지적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변화에 노력하셨어요. 저에게 어떤 모습이 괜찮은지 변화된 모습을 봐달라고 하시기도 하셨고 이전까지 시아버지께 무뚝뚝하게 말씀하시던 투도 바꾸셨습니다. 거의 다른 사람처럼 바뀌었다고 생각해도 무방할 정도였죠. 시아버지께서 지적하신 대로 굳이 다 바뀌실 필요가 있나 싶었는데 말입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아버지께서는 더욱 위기양양해지셔서는 시어머니께 더욱 무리한 요구만 하셨어요. 저희 시댁에 밭이 하나 있는데 거기는 사과만 조금 열려서 판매하거나 하진 않아요. 그저 저희 식구들만 조금 따먹고 즙을 해서 친인척분들에게 나눠드리는데 그걸 판매용으로 바꾸자고 제안을 하셨습니다. 아니, 강요를 하셨어요. 여보, 아니 내가 사업수완이 좋잖아. 그 노는 땅 뭐하러 그렇게 써? 아이 그냥 사과 농장이라고 간판 달고 본격적으로 팔아보게. 당신이 힘들면 내가 잘 알아봐서 해볼게. 어때? 내가 올해 운이 대운인지 손대로 족족 달대니까 나한테 좀 맡겨. 시어머니께서 그간 시아버지의 모든 말씀을 잘 들어주셨는데 적어도 사과밭은 안 된다고 하실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화가 난 듯 얼굴은 붉어지셨지만 이내 알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 모습에 저와 남편도 놀랐고 그저 모든 게 귀찮으시다는 듯 알아서 하라는 투로 말씀하셨어요. 시어머니의 승낙에 시아버지께서는 새로운 사업할 마음에 신이 나셔서는 바로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시아버지께서 나가시자 남편이 시어머니께 물었어요. 엄마, 자꾸 아빠 기 세워드릴 거야? 저러다가 진짜 크게 사고친다. 내가 볼 때 아빠의 사업수완은 어쩌다 운 좋게 얻어 걸린 양말 공장이 전부야. 내 옆에서 말리지는 못할 망정 일을 자꾸 키우고 그래. 엄마 무슨 일 있어? 아빠 그냥 포기한 거야? 내버려둬. 저러다가 안 되면 말고 잘 되면 좋은 거지. 알아서 잘 하겠지. 그리고 나도 사과밭 관리하기 힘들었는데 네 아빠가 알아서 한다니까 귀찮은 참에 잘 됐지 뭐. 평소에 기강 있는 시어머니의 말투는 온데간데없고 정말 그간 귀찮으셨는지 기운이 싹 다 빠진 목소리셨어요. 혹여 무슨 일이라도 있으신 건 아닌지 너무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상의를 해서 시어머니 건강검진을 같이 가기로 했어요. 처음엔 한사코 거절을 하시더니 요즘 좀 체력이 떨어지긴 많이 떨어지셨다면서 결국에는 가겠다고 하셨죠. 잔뜩 걱정하고 간 병원에서 돌아온 답변은 갱년기였습니다. 몸에 다른 이상은 없으시고 그저 갱년기 증상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생각해보니 그간 시어머니께서 유독 더위를 많이 타시기도 하셨고 얼굴도 자주 붉어지셔서 전 시아버지 때문에 열통 터져서 그러신 줄 알았는데 그저 갱년기 때문이었습니다. 전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오는 한 번의 과정이라고 여기고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시어머니께서는 달랐습니다. 검진 결과를 들으시고 표정이 많이 안 좋으셨고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서 돌아오는 길에 시어머니와 맛있는 저녁도 먹고 쇼핑도 했는데 계속해서 많이 다운되어 계셨습니다. 예전의 모습을 찾아보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의 갱년기는 저만 알고 있기로 하고 약국에 들려 갱년기에 좋은 약들을 시어머니께 선물해 드렸는데 그제야 조금 웃으시더라고요. 한편으로 저희 돌아가신 어머니도 생각이 나기도 하고 여러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복잡한 마음으로 집에 들어서는데 저와 시어머니가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시아버지께서 옷을 휙 던지시더니 왜 이제야 들어왔냐면서 대뜸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 밖에서 남편이 힘들게 일하고 들어오면 집에서 밥 좀 차려놓고 기다리던가. 그게 안 되면 미리 말이라도 해주지. 이게 뭐여? 쫄쫄 굶고 기다리긴 하고 말이야. 빨리 밥 차려, 배고프니까. 예전에는 시어머니께서 집에 안 계시면 시아버지께서 알아서 꺼내서 드셨거든요. 다른 건 몰라도 시어머니께서 냉장고에 반찬이며 바로 꺼내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은 늘 잘 챙겨 두시기 때문에 아마 생판 모르는 남이 집에 들어와도 냉장고만 열면 찾아 먹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시아버지의 말은 괜한 투정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억지를 부리시는데 시어머니께서는 또 아무 말 없이 상을 차리시더라고요. 그러는 와중에 남편이 시아버지 태도가 영 걸렸는지 한 소리 했습니다. 아빠 진짜 왜 그래? 엄마도 일하고 몸도 안 좋아서 오늘 병원 갔다 왔어. 그런 사람한테 오자마자 밥을 차리라고 하는 게 말이 돼? 그리고 엄마도 그래. 왜 계속 받아줘? 계속 좋게 받아주니까 아빠가 더 그러잖아. 죽을 날이라도 받아놓은 거야? 오늘 검진 어떻게 나왔어? 별 이상 없다고 나왔어. 두 분 일이니까 당신은 좀 가만히 있어. 어머니도 다 생각이 있으시겠지. 그리고 아버님, 이번엔 좀 심하셨어요. 예전에는 알아서 잘 챙겨 드셨잖아요. 정 불편하시면 그럴 때는 차라리 저한테 말씀하세요. 제가 차려드릴게요. 그제야 시아버지께서는 민망하셨는지 헛기침을 하셨고 그때도 시어머니께서는 아무 말이 없으셨어요. 갱년기 때문에 우울감이 심하시다고 하셨는데 그게 영 나아지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러던 와중에 시아버지의 사업은 여전히 문제없이 잘 되고 있었고 점점 얼굴 뵙기도 어려워질 지경이었습니다. 정말 운이 핀 건지 사과 농장도 제법 벌이가 쏠쏠했어요. 가족 농장처럼 주말에 저희 손도 필요했었는데 아예 직원을 두고 운영을 하셨습니다. 우툴투툴한 못생긴 사과만 먹었었는데 농장에서 나온 사과라며 시아버지께서 한 박스 집에 들고 오셨어요. 매끈하게도 예쁜 사과였습니다. 그런데 그냥 좋게 말씀하시면 될 것을 또 시어머니를 걸고 넘어지셨어요. 그 못생긴 사과도 돈 좀 써서 신경 쓰니 이리도 예쁜데 당신은 뭐래도 예뻐지지가 않으니 참나. 요 사과 좀 닮으슈. 농담으로 하신 말이었지만 시어머니께서 들으시기 기분 나쁘실 법한 말이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께서는 화를 내시기보다는 그냥 무시하셨습니다. 아무 대답을 안 하고 못 들은 척 하시기에 시아버지께서 그 모습에 민망하셔서는 꼭 저런다면서 답답하다고 한 소리 하시고는 나가버리셨습니다. 예전에도 두 분 사이가 그렇게 살갑지는 않으셨지만 적어도 시아버지께서 사업 안 하시고 집안에 계실 때가 더 좋아 보이셨어요. 두 분이 점점 멀어지시는 게 제 눈에 다 보일 정도였습니다. 그 뒤로 시아버지께서는 심한 말도 안 하시고 시어머니를 그저 없는 사람 취급하셨어요. 그저 베란다에 둔 12개의 난에만 신경 쓰셨습니다. 가끔 난에게 말을 건네기도 하시고 꼭 강아지나 고양이처럼 아끼시는 모습이었어요. 그에 반해 시어머니가 어디 아프신지 무슨 일이 있는 건지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으셨죠. 그러던 와중에 부산에서 남편의 이모님이 올라오셨어요. 시어머니의 막내 여동생이시고 남편이 어릴 때는 왕래가 잦았는데 시아버지께서 사업을 계속 말아드시는 바람에 조금씩 멀어지게 되었던 거죠. 이모님께도 사업 자금으로 시아버지께서 돈을 많이 빌리셨다고 하더라고요. 서울 근처에 결혼식이 있어서 오셨다가 생각이 나서 들르셨다고 하셨습니다. 아직도 두 분이 그때의 불편함이 남으셨는지 조금 어색해 보이셨지만 그래도 자매 사이인지라 1시간 이상 대화를 하시면서
조금씩 그 어색한 분위기가 풀어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참 가족사라는 게 신기한 게 시어머니와 이모님 두 분을 보고 많은 게 느껴졌습니다. 시어머니와 대화하시던 이모님이 시어머니 안색을 보고는 바로 아시더라고요. 어머 언니, 갱년기 왔어? 볼이 뻘겋네? 약은 먹고 있고?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돼. 몸 관리 잘해야 된다고. 요즘 같아서는 돈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건강만 최고야. 먹을 것도 좋은 거 잘 챙겨 먹어야 되고 몸이 얼마나 쑤시는데 그게. 내가 언니보다 먼저 왔었잖아 갱년기. 그때 하필 형부가 내 돈 빌려가는 바람에 언니한테 성질내고 난리도 아니었지. 그때 내가 진짜 미쳤었는지 미안했어. 내 맘 아닌 거 알지? 갱년기에는 이게 마음부터 제어가 안 돼요. 이모님 말씀을 듣고 나서야 시어머니께서 많이 웃으시더라고요. 계속 우울해 보이시던 시어머니께 명약은 가족이었구나 싶었고 때맞춰 이모님이 잘 찾아오셔서 좋았습니다. 무슨 일인지 이모님께서는 일주일간 더 머물다 가기로 하셨고 전 잘됐다고 생각했어요. 적어도 이모님과 계실 때는 시어머니께서 꼭 소녀 같으셨거든요. 저 또한 그랬고요. 이모님은 시어머니와 성격이 많이 다르셨어요. 뭐든 생각나는 대로 입 밖에 꺼내셔야 하는 분이셨고 엄청 밝으셨거든요. 물론 시아버지 앞에서도 똑같으셨죠. 집에 들어온 시아버지께서 이모님을 보고는 많이 놀라셨는데 놀란 건 둘째치고 이모님이 시아버지를 보자마자 뭐라고 하셨어요. 어머, 형부 정말 실망이야. 예전에 나한테 사업자금 빌릴 때는 우리 언니한테 간이라도 빼줄 것처럼 엄청 잘할 것처럼 그러더니 요즘 안 그런다는 소문이 있어. 나이 먹으면 옆에 있는 사람뿐이 없는데 왜 그러실까? 다 늙어서 사업 잘 되면 뭐해. 돈 쌓아놓고 뭐 할 거냐고. 젊었을 때나 좋은 거지. 젊을 때는 돈 못 벌더니 할아버지 다 돼서는 잘 되니 좋으셔? 시아버지께서 시어머니께는 큰 소리 떵떵 치셨는데 이모님께는 찍소리를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이모님 계시는 일주일 동안에 시아버지께서는 집에 잘 안 들어오셨어요. 피하셨던 건지 정말 일이 바쁘셨던 건지는 모르겠지만 말이에요. 그리고 며칠 안 지나서 왜 이모님이 일주일이나 계셨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식사하시고 약을 하나씩 드시길래 그 나이대분들 다 드시는 약이 있으시니까 그러려니 하다가 약이 너무 많아서 자연스럽게 묻게 되었어요. 이모님, 약이 너무 많으신 거 아니에요? 이거 다 무슨 약이길래 몇 끼 이렇게 많이 드세요? 병원에서 받은 약은 맞으신 거죠. 너무 많이 먹는 것도 안 좋은 건데 괜찮은 거예요, 이거? 아이고, 우리 조카 며느님이 내가 걱정이 되시는구나. 이거 괜찮아. 이거라도 먹어야 내가 좀 버티거든. 나 암 환자야. 췌장암. 3개월이면 오래 산다나 뭐래나. 이거 안 먹으면 아파 죽어. 밥 먹고 나면 더 아프거든. 전 이모님의 말씀에 너무 놀랐고 시어머니께서는 이미 알고 계신 듯 했습니다. 이모님 말씀으로는 췌장암은 수술로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발견되면 거의 죽을 거다라고 알면 될 거라며 웃으면서 말씀하시는데 그 모습에 더욱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이모님께서는 시아버지께는 말하지 말아달라고 하셨어요. 예전에 빚진 게 있어서 아시면 너무 상심하실 거라면서 말이죠. 그렇게 오히려 더 많이 아프신 이모님은 일주일간 되려 시어머니를 많이 달래주셨습니다. 갱년기에 좋다는 차는 다 사서 시어머니께 주시고 몸관리 잘하라고 다독여 주셨죠. 마지막 머무시던 날 밤에는 남편이 사실을 알고 이모님 앞에서 많이 울었습니다. 그때도 이모님은 오히려 웃으시면서 남편을 안아주셨어요. 그 모습이 마지막 모습이셨습니다. 일주일 머무시고 부산으로 다시 돌아가시고서 한 달이 채 되지 않아서 이모님의 부고 소식을 들었어요. 이미 미리 알고 계셔서인지 시어머니께서는 울지도 않으셨고 그저 담담했어요. 시아버지와 남편만 떠나가라 우셨습니다. 시아버지께서는 이모님의 사진 앞에 두툼한 돈뭉치를 올려두더니 윤수아 미안해.
아이 내가 너무 늦게 갚았지. 그때는 너무 미안했고 미안하다는 말을 너무 늦게 해서 더욱 미안하다. 내가 죽일 놈이었다 죽일 놈. 늦었지만 이걸로 노잣돈 투두기하고 나 용서하지 마라. 이모님과 시아버지의 사연은 그저 시아버지께서 돈을 크게 빌리신 걸로만 알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다른 사연이 더 있었어요. 이모님께서 아드님 유학자금 모아둔 것을 시아버지께서 금방 갚겠다는 명목으로 빌리게 되셨고 시아버지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셨죠. 그 바람에 이모님 아드님께서는 미국에 있는 대학의 합격증을 받아두고도 돈이 없어 가지 못했고 1년을 날리고 재수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심하게 좌절해서인지 재수하는 기간 동안 방황을 많이 하게 되어서 삶이 많이 어긋나 공부에는 아예 손을 떼게 되고 막리를 전전하며 살고 있다고 했어요. 이모님의 장례식장에 쓸쓸하게 앉아있는 그 아드님의 모습은 고생 가득한 얼굴이었죠. 이모님은 시아버지가 아들의 인생을 다 망쳤다고 생각했고 그 뒤로 시어머니와는 연을 끊고 살았었는데 돌아가시기 1년 전부터 시어머니께 먼저 연락을 해왔다고 했었습니다. 몸이 많이 안 좋으니 가슴 아프게 한 사람들 생각이 제일 먼저 났다면서 말이죠. 결혼식은 핑계였고 그저 시어머니가 보고 싶어서 오신 것이었습니다. 계속 저에게도 건강이 최고라고 하시더니 죽음 앞에 시아버지의 돈 봉투는 그저 종이장 같아 보일 뿐이었네요. 이모님의 장례를 치르고 당분간은 집안이 참 고요했습니다. 시아버지의 장난과 시어머니를 향한 짜증으로 가득 찼었는데 그런 것들 또한 없었죠. 시아버지께서는 저희가 이제 분가할 때가 되지 않았냐면서 부동산 계약서를 내미셨습니다. 저희 부부 둘이 살 수 있는 작은 빌라를 구매하셨다며 이전에 짓던 집을 빼앗아서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그 덕에 저희는 시부모님과 5년간 살기도 했고요. 그렇다고 해서 5년간 살아온 게 싫지 않았습니다. 여차저차 내가 너희에게 빚을 진 셈이긴 하지만 그래도 사업이 잘 돼서 이렇게 갚는구나. 늦었지만 분가해라. 둘이 살아봐야 더 사이도 좋아지고 그러는 거지. 나도 신혼 때 네 엄마랑 못 살아봐서 아쉬움이 많았다. 네 엄마는 시집살이 다 겪고 모진 말 많이 듣고 지내서 나한테 원망이 많았거든. 매일 장난스러운 모습만 보다가 처음으로 진지하게 말씀해 주셔서 그래도 어른이시구나 싶었어요. 제가 너무 시아버지를 안 좋게만 보았나 죄송스러울 정도였죠. 하지만 그런 죄송스러운 마음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시아버지의 시어머니를 향한 투정이 다시 돌아왔거든요. 다시 그놈의 반찬 투정이 시작됐습니다. 시어머니께서 갱년기 때문에 면역이 많이 약해지시면서 식단 관리도 중요했기에 건강한 음식들로 상을 차리시곤 했어요. 그런데 시아버지께서는 밥상을 보고 절밥을 차렸다며 싫은 소리를 하셨습니다. 스님들도 이렇게는 안 먹겠네. 어떻게 매번 나물들만 잔뜩 올라오냐고. 요새 일 안 하고 집에서 놀기만 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신만이 하기로 했어. 뭔 놈의 이름 모를 나물만 한가득 그냥 입에 대기도 싫네. 고기 반찬도 좀 올리고 내가 좋아하는 갈치찌개 이런 것도 올려야지. 그렇게 먹어야 밖에서 힘도 쓰고 열심히 버틸 거 아니여. 당신 진짜 제정신이야. 슬슬 시어머니께서도 열이 오르시는지 얼굴이 벌겋한 못해 눈에 붉게 핏줄이 올라오시는 게 보일 지경이었어요. 가만히 있었다간 진짜 칼이 날아올 듯해서 남편이 시아버지 입을 막았어요. 그리고 저도 시어머니께 참으시라고 말씀드리고는 다음날부터는 제가 상을 차릴 테니 두 분 다 신경 쓰지 마시라고 했습니다. 두 분 사이가 계속 나빠지는데 남편이랑 상의를 했어요. 지금 이 시기에 분가가 말이 되냐고 말이죠. 남편도 제게 미안해서 말은 못했는데 조금 미뤄줄 수 있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년 정도 입주를 미루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터질 것이 터지고야 말았어요. 시아버지께서 계속 시어머니를 살살 건드리던 것이 화근이었죠. 그날도 시아버지의 별거 아닌 트집이었어요. 시어머니께서 소파 먼지를 닦고 계셨는데 시아버지께서 이제 소파가 많이 낡았으니 버리자고 하셨습니다.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아직 멀쩡하니 낭비하지 말자고 더 쓰자고 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되는 거였는데 시아버지께서 발끈하셔서는 이제는 돈 좀 더 버니까 좋은 소파를 써보자고 화를 내셨고 시어머니께서 그때까지도 시아버지를 살살 달래시면서 돈 잘 버는 거 충분히 잘 알고 있으니까 소파 살 돈 있으면 남들이나 돕고 좋은 일 하자고 하셨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봉사하시는 곳이 있어서 그곳에 후원금을 더 내자는 말씀이셨죠. 그런데 시아버지께서는 시어머니가 본인을 계속 무시한다고 예전 일들을 들추면서 비꼬듯이 말씀을 하셨어요. 옛날처럼 나한테 큰 소리 치고 말해보지. 왜? 아니 내가 이제 돈 잘 버니까 할 말이 없냐? 그리고 그 볼은 왜 자꾸 뻘개지는 거야? 아이 부끄러운 거야 뭐야? 한겨울인데 논에서 일하는 사람 마냥 이 허수아비 같은 옷만 입고 내가 여자랑 사는 건지 밭에 서 있는 허수아비랑 사는 건지 알 수가 없다. 아이 그럴 거면 여자 딱지 떼고 나랑 호영호제 하자고. 시어머니께서는 그저 갱년기 때문에 열이 나서 편히 입으신 건데 그걸 자꾸 들먹이시면서 남자 같다고 자꾸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다 속상해서 한마디 하려던 찰나에 시어머니께서 조용히 베란다에 가셔서는 시아버지께서 엄청 아끼시는 난을 하나씩 무 뽑듯이 뽑으셨습니다.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저도 당황하고 얼었지만 시아버지께서는 억소리 한번 내시고는 그대로 굳으셨어요. 시어머니께서는 난을 뽑아서는 베란다 창문 밖으로 던져버리시고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들어오셔서 제자리에 앉아 텔레비전 채널을 돌리셨습니다. 시아버지께서는 그제야 제정신이 돌아오셨는지 창밖으로 던져진 난을 보며 울부짖으셨어요. 그 12개 난의 이름을 순서대로 부르시면서 말이죠. 아이 아가들아. 외마디 비명을 지르시고는 맨발로 주우러 뛰쳐나가셨고 여전히 시어머니께서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차를 호로록 드셨습니다. 저와 남편은 그저 아무것도 못하고 그 모든 광경을 바라봤어요.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의 시어머니 모습은 꼭 한 마리의 티라노사우루스 같았거든요. 건드렸다가는 저희도 피볼 것 같은 그런 느낌? 시어머니 눈빛에 검은 자를 찾아보기가 힘들었어요. 왜 그런 표현 있잖아요. 눈이 돌았다? 뭐 그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여태 참으신 것들을 모조리 뿜어내시는 듯해서 더 그랬어요. 시아버지께서 난을 주워오셔서는 시어머니께 갖은 욕설을 하며 따지셨고 여태 시아버지께 아무 소리 안 하시던 시어머니께서도 드디어 입을 여셨습니다. 가진 거 없는 놈 거두어서 결혼해주고 밥 먹듯이 말아먹는 사람 일일이 뒷바라지해주고 동생 돈까지 빌려다가 사고치는 인간 뒷수습해주고 그나마 내 눈치 보면서 자라길래 겨우 눈 감아주고 살았더니 이제 그깟 돈 몇 푼 벌었다고 기세등등 하기는. 내가 무슨 당신이 대단해서 꾹 참고 가만히 있었는 줄 알아? 하도 기죽인 것 같아서 조금만 봐주자 했던 거야. 저러다 말겠지 하고 말이지. 근데 점점 정도가 지나쳐지니 이거 원 지 주제도 분수도 모르는 인간이 돈 많이 벌면 뭐해? 다 늙어서 이고지고 갈 거야? 은숙이 보고도 몰라? 그리고 나 갱년기야. 그게 무슨 말인지 당신은 모르지? 당신 와이프가 핵폭탄으로 변했다는 소리야. 시어머니께서는 난 화분을 하나씩 바닥에 내던지셨고 난 못지않게 비싸다는 난 화분이 하나씩 깨지는 모습을 바로 눈앞에서 보게 된 시아버지께서는 뒷목을 잡으셨어요.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신 시어머니께서는 시아버지께서 곱게 들고 온 난도 뺏어들고는 바닥에 내던지고 마구 발로 짓밟으셨습니다. 저와 남편은 이 일을 시어머니의 난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시어머니의 난 때문인지는 몰라도 시아버지께서는 다시 예전으로 돌아오셨습니다. 다시 시어머니께 그 어떤 소리도 내지 못하셨고
투정에 투자도 꺼내지 못하셨죠. 원래 그 모습 밀림의 왕으로 재군림하셨습니다. 시아버지의 일대기를 봐오다 보니 왕의 몰락은 정말 한순간이더군요. 역시 사람은 자리에 있을 때 잘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후에 저희는 예정대로 분가를 하게 되었고 시어머니께서는 갱년기를 극복하고 이전보다 더 체력이 좋아지셔서 전투력이 상승되셨습니다. 더욱더 시아버지께서 범접할 수도 없었죠. 하지만 그때 시어머니의 난을 겪고 난 후에 시아버지께서 느끼신 게 많으셨는지 늘렸던 공장도 다시 줄이셨고 사업에 대한 욕심을 안정적인 사업으로 축소하셨습니다. 집 앞 사과밭도 사업을 접고 가끔 따먹거나 예전처럼 지인들에게 집으로 돌리는 식으로 바꾸셨어요. 돌아가신 이모님께서 다 늙어서 돈 벌어봐야 뭐하냐고 하셨던 그 말과 바로 옆에 있는 사람 잘해주라고 하셨던 게 내내 맴도셨는지 이전처럼 밀림의 왕이 되긴 하셨지만 적어도 시어머니 생각하시는 건 시아버지께서 최고의 왕이셨어요. 모든 사업들을 정리하고 시어머니의 생신에 시아버지께서는 특별한 양말을 선물하셨습니다. 그렇게나 양말 사업을 크게 한다고 떵떵거렸는데 정작 시어머니 양말 한쪽 안 갖다 주셨다면서 양말을 선물하셨어요. 양말에 적힌 글귀가 참 귀여웠습니다. 갱년기 극복 아자아자 크게 적혀 있었어요. 그 글귀가 시어머니의 강철 같은 마음도 녹인 건지 박장대소를 하셨습니다. 참 센스 없다고 타박하기는 하셨지만 그 어떤 때보다도 밝은 미소셨어요. 그리고 시어머니 손을 잡아주시면서 잘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앞으로 진짜 잘할 테니까 걱정 말라고. 사업도 안 말아먹고 잘할 거고 당신한테 1등으로 잘할 거야. 사고도 안 치고 투정도 안 하고 주는 대로 먹을게. 앞으로 우리 같이 곱게 늙자. 됐어. 그놈의 사업이나 좀 하지마. 지겨워 죽겠어. 속에도 없는 말을 하시고는 민망해 하셨는데 옆에서 그 모습을 보는 저와 남편으로서는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남편도 조용히 제 손을 잡더라고요. 말은 안 했지만 우리도 앞으로 시부모님처럼 서로 위하고 살자 뭐 그런 의미 같았죠. 그러고 보니 벌써 그 시어머니의 난도 10년이 지나가네요. 시아버지의 양말 사업은 호시탐탐 노리고 있던 남편이 이어받아서 열심히 운영 중이고 시부모님 두 분 다 체력이 예전만 못해지셔서 모든 일을 접고 시골에 내려가서 살고 계십니다. 거기서도 투닥투닥 다투시기는 하지만 두 분이서 꾹 붙어서 잘 지내고 계세요. 정말 이모님 말씀처럼 옆에 있는 사람에게 잘해야 노후가 편하고 행복한 것 같습니다. 돈이 다가 아니긴 한 것 같아요. 물질적인 욕심 다 버리고 자연인처럼 살고 계신 시부모님을 늘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예디야기였습니다. 끝까지 함께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전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